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거를 볼 거고요. 일단은 요번 주가 파란만장하게 막 움직였는데 S&P 500 지수 보면 이 하나 둘 S&P 500 지수 놓고 보면 일단 반등세가 초반부에 뭐 난리를 치다가 지난주 말부터 요번주 들어오면 약간 반등을 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최창에 내리 꽂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움직임을 보면 사실 여기 나스닥이거든요. 얘가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나스닥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옆으로 좀 버티고 있다가 막판에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갔고, 나스닥은 두 번 내렸다. 다만 반등세가 약한 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닥스 지수는 상대적으로 건실하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유럽 지수는 놓고 보면 유럽 지수 상대적으로 건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이 오락내락을 막 난리를 치고 혼동장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방향성 타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이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이 차트상으로 보기엔 좀 애매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지표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면 극단으로 갔다가 다시 극단으로 또 극단으로 갔다 반등했는데 다시 극단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하나만 볼까요? 안 올려놨는데 잠깐만요. 가끔 보여드렸던 CNN Fear and Greed Index인데 보시면 극단 갔다 반등했다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근데 이쪽 심도가 굉장히 깊었을 때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갔죠. 주가가. 여하튼 시장의 상황은 혼재스럽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관심이 있는 건,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 물량이 반대 매도, 이게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반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가가 단기간에 여기서 보시면 한 2,700에서 쭉 2,300까지 빠졌기 때문에 한 15% 빠졌나요? 10% 넘게 빠졌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신용을 써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깡통 계좌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깡통 계좌 만들어지는 게 반대 매매 나가기 때문에 그 반대 매매가 일정 부분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신용인자 잔고가 쭉 빠졌습니다. 신용을 잔뜩 끼고 있던 사람들이 날아가는 거죠. 일단 여기서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 괜찮은데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한 단계 더 쓸려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IMF 총재께서, 이거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6월 25일자고 미 올해 경제 성장률이 2.9%로 대폭 하향했거든요. 1분기에 마이너스 1.5였습니다. 2분기도 조금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약간 들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황을 봐야 되겠죠. 여하튼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경기 후퇴 피할 길이 좁다.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없다라는 단어는 아니고 피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이거 매일경제기사입니다. 6월 24일자 연준이 미 대형은행의 최악 경기 침체를 견뎌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준이 그 은행들 테스트를 했겠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했겠죠, 사전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 발언은, 물가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내리는 거 고려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되짚어 놓고 보면 경제가 버티면서 가는 상황에서 물가가 안 잡히면 안 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경기가 세차게 내리 꽂으면 에너지 가격이 이런 게 폭락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또 반대로 되짚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물가가 금리 인상으로 잡히면 물가 금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고, 그게 안 잡혀서 세차게 내리 꽂으면 아랫방향으로 경기 수축이나 이런 것들이 하면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폭락하면서 수요가 위축되는 것 때문에, 최근 뭐 유가 내려가는 거 보시면 알듯이, 그러면 이제 연준은 그 경기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빨리 금리를 올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QT를 대부분 진행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락할 수 있는 금리의 폭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QE를 진행을 하는데 그 부담감을 줄이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게 지금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주요 기사는 이겁니다. 이거. 예. 테슬라, 넷플릭스도 예외는 없다. 정리해고 폭풍 덮친 미국. 그래서 이제 요거도 이건 6월 25일자 기사거든요. 이제 해고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표는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잡컷입니다. 이제 고용주들이 이제 뭐 고용하고 실업, 그러니까 해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뽑아내는 데이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시면 과거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확장된 국면에서도 일어나는 대량 해고 수준이 여기 보시면 가이드 중간 라인이 쭉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아직까지는 이 대량 해고 뭐 테슬라나 뭐 넷플릭스나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경기 확장 국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해고 수준까지는 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최근 약간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고용 부분이 최악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GDP 나오는데 GDP 나오는 보면 아래로 완전히 붙어서 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나올 게 6월 30일 날에 오늘 지난번 6월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여기 16일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주택 착공까지 나왔는데 6월 27일 날 나오겠네요. 제조업 쪽에 6월 27일 날 나오고 그다음에 6월 30일 날 6월 27일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밤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계 지출하고 소득 부분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소득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이 데이터들이 중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 이전까지 나온 데이터로 보면 성장률이 지금까지 그냥 이쪽에서 나온 예측치로는 GDP 성장률이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이외에 이제 중요하게 뭐 ADS 비즈니스 컨디션 인덱스 요거가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하는 건데 이건 일부 지역을 하는 거고요. 요 밑에 요거 이제 먼저 볼까요? 얘가 현재 0.2인데 이게 제로점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경기가 일반적 성장 기준보다는 이제 떨어져서 성장하고 있다. 위면 그거보다는 낮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현재 0.2인데 이게 90일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그러니까 3개월 이동평균선이죠. 이걸로 보면 이제 40이고,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를 제거해서 보는 거죠. 오락내락 하니까 40인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지금 현재 위치한 수준보다 낮은 시점에 있을 때 이게 요 빨간 점이 경기 수축이 시작된 점입니다. 근데 지금보다 높은 상황에서 경기 수축이 된 적이 있긴 한데 70년대 중반에 경기 사이클 수축 국면에 이거 이제 1차 오일 쇼크 만들어졌을 때 일이고 그 이후에는 만들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이건 시카고 페드 연준 CEF NAI인데요. 이거는 전국을 다 따져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데이터 쭉 나오는데 여기 0.7이라는 숫자를 해놨잖아요. 이거 왜 해놓은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요 3개월 CEF NAI 3개월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마이너스 0.7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이 바닥에서 얘를 뚫고 올라가면 경기 확장 국면을 진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 지표는. 그래서 아직은 경기 수축 국면 두 지표를 봐서도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한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이는 거죠. GDP 나오는 계속 추세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모니터링을 주로 월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추정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해보면 아직 미국 경기 수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경기 수축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리테일 세일 나왔던 거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현재 미국 사람들 좀 속내를 알아보면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밀리언이니까 여기가 빌리언이고 그러니까 10억 달러 되는 거죠. 한 8억 달러 정도 줄었어요. 자동차 관련된 거. 이게 뭐 신차도 그렇고 중고차도 그렇고 합해 보면 한 20억 달러 정도 구매가 줄었습니다. 이거 제가 봤더니.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어디 갔냐? 찾았습니다. 주요한 거 찾느라고.
가솔린 스테이션 보면요. 여기 보시면, 예. 많이 늘었죠. 물론 10억 달러 레벨은 아니고, 한 5억 달러 정도. 5억 달러 아니에요. 한 4억, 한 5천억 달러 정도 늘었거든요. 주유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여기 보시면 2월 달까지 들어간 비용에서 4월에서 급등했습니다. 보면. 툭 튀어 올라갔죠. 거의 뭐 한 15억 달러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담감이 굉장히 커져서 자동차 구매가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렇게 어려워서 움직임이 좀 그러면 좀 외부 활동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푸드 서비스하고 드링킹 플레이스 보면 이거 이제 외식하고 술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또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활동성이 좋아지면서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 부분은 또 지출이 줄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서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소비가 위축되면 얘네들이 안 줄어들어야 되겠죠. 최소한 뭐 옆으로 횡보를 하든지. 근데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볼까요? 그리고 요거 말고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출 안 하고 집에서 사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느냐? 여기 웨어하우스 클럽스 앤드 슈퍼스토어즈 이거 우리 이거 대량 창고형 매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시면 창고형 매장이 급감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이 주기적으로 3월에 늘고 4월에 급감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늘어나는 패턴이 약간 지금 2020년 잔뜩 쌓이고 요거 줄고 요거 이렇게 살짝 느는 패턴이 강도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해마다 이 사이즈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계속 그렇지는 않은 패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1월 달에도 전년 대비 늘었잖아요. 2월 달에 전년 대비 늘었죠. 2월 달에도 3월 달에 약간 주춤하더니 4월 달에는 요 주춤도보다 조금 더 강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오르니까 창고 매장 가서도 손을 내밀면서 쉽게 사지를 못한다 이런 패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 보면 여기 보면 백화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디스카운트 백화점 이거는 디스카운트 뺀 거거든요. 보면 이 백화점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여다보면 대충 그 물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물가 압력을 받고 있는 서민층 같은 경우는 주머니를 쥐어 짜고 있고 뭐 외식도 줄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건도 좀 골라서 낮은 걸 사고. 그런데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패턴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상황. 뭐 우리도 놀러 가는 사람들은 놀러 가고 그렇지 못하고 생활비를 아끼는 사람은 아끼는 뭐 이런 패턴들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코로나 2년간의 그 나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처음으로 풀리면서 일단 외부 활동력은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보면 석유가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서방 국가가 서로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막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정확히 그 시장을 반영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을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보는데 구리 가격이 아직 최근 급락했습니다. 아래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한 직전 5년치를 보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추세 지지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자재 쪽에서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는 재고거든요. 재고인데 여기 보면 이게 2020년대인데 재고 쭉 빠지다가 쌓이잖아요. 쌓이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제 요온저리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가 쌓이면서 이게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게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보면 재고량이 줄고 있어요. 구리 재고량은 줄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 그 구리의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감소했다거나 그런 뉘앙스를 보인다기보다는 심적 위축으로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경제 전반에서 경기 수축으로 원자재 쪽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급격히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선대응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심리적으로만 원자재 가격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그런 심리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여기 원자재 안에는 실제 원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투기 세력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구리 가격이 주요 지지선을 깨고 밑으로 떨어졌었으니까 매도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실제 움직임과 다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 압력이 굉장히 높은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버티면서 미국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혼재돼서 경제에서 잘 버티면서 가게들이 써대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끔 보여드리는 뉴욕 연준의 가계부채 연체율이거든요. 보시면 연체율이 올라가는 건 아직은 없는데 여기 신용카드 대출이 일정 부분 이제 올랐다가 안정화됐는데 다시 약간 들리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카드 영역이 이제 윗단으로 이 가장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쉽게 뭐 어디 서류 같은 거 이런 걸 작성하지 않고 그냥 내가 쓰고 있는 한도를 일정 부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카드에 대한 부분 연체율이 가장 먼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연체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과 관련된 홈 에코티론이나 모기지론 있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정화 추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무엇인가 혹은 기업이 내가 돈을 더 쓰고 싶다라고 해서 대출, 신용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그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뭐 기업이나 가게가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대출 태도도 그런 입장에서 쳐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중립적 지대 아랫부분에 있어요. 이 경기 수축이 진행되기 전에 일정 부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진행되기도 하고 살짝 들린 상태에서 진행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은행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대출을 쥐어짜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직은 신용을 갖다가 쓰는데 가게나 기업 모두 다 그렇게 위기스럽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여기 보시면 이 기업 대출을 보면요 이렇게 두 개 여기 빨간 거가 있죠. 빨간 거가 있고 파란 거가 있는데 파란색이 대기업하고 중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스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기업일수록 지금 약간씩 가장 그 높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출을 타이트하게 하는 강도가 좀 세다. 기업 대출 쪽이 소비자 대출 쪽보다는 좀 센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대출 태도가 그렇게 강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신용 팽창 과정에는 아직까지 어떤 그 돈맥경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가계 저축 금액하고요. 이게 그 예전에 말씀드렸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도 남는 여력이 있는 걸 가지고 소비자 그 신용대출을 받아서 신용대출은 아니죠. 담보대출인데 마이너스 대출 형태나 뭐 이런 형태로 받아서 소비나 투자에 쓰는 거거든요. 요 빨간색이. 그다음에 파란색이 저축액입니다. 저축액이 상당히 많이 줄긴 했는데 저축금액은 이제 왼쪽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력이 좀 일정 부분 있긴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저축이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었는데 이 난리를 쳤던 거는 구제금융이 지원되면서 일단 예금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빠지면서 저축 금액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수준에 있긴 합니다. 상당 부분에. 이게 이제 말라가면 이걸로 메꿀 수 있다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신용대출. 그런데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말라가면서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를 이용한 신용대출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보태준다. 그래서 연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출 태도만 잘 유지가 되면 가게가 약간 어려운 물가 상승률 압력으로 인해서 구매가 어려운 부분을 많이 상승한 주택 가격 있죠. 그거에 그 신용대출을 통해서 메꿀 수 있는 여력은 현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 돌려면 레이 달리오가 뭐 경기를 어떻게 선언하는가 뭐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 나오는 걸 예전에 가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경기 사이클이 초반에는 그렇지만 중반에서 후반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가지고 있는 돈과 자산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나 혹은 버는 소득만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뭐 대출을, 예를 들면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당겨 쓴다거나,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막 긋잖아요. 다음 달 결제할 걸 하고, 그런 개념도 있고, 미국은 거기에 주택담보대출 중에 남은 여력을 마이너스를 대출을 받아서 막 쓰는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돌 수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는 여력은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게하고 기업 간의 상호 움직이는, 그러니까 가게에서 소비하고 기업에서 생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투자, 고용, 이 하는 가게와 기업 간의 선순환 구조 안에 구매 비용 급등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 압력이 팍 튀어서 그 부분이 이제 선순환 구조가 잘 안 되니까, 소비가 그렇게 활성화가 됐던 게 이제 갑자기 위축이 되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재고가 잔뜩 쌓여 있으면 추가 재고를 쌓는 작업을 안 하겠죠. 일단 재고를 먼저 밀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의 투자가 약간 감소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소비, 생산, 투자,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그 경기 사이클을 돌리는 신용 팽창도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가게나 기업이 쓰겠다고 하는 의지, 특히 가게가 쓰겠다고 하는 의지만 존재하면 경기 사이클은 추가적으로 더 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냐? 일단은 제가 예전에 이 IT 버블 얘기를 했었거든요. IT 버블 때 움직였던 것처럼 움직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미 작년 한 9, 10월 달에 빠르면 올 겨울,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이 주가 정점을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패턴을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빠진 게, 이게 잠깐 또 심호흡을 했나 보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빠진 게,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한 5,00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200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한 30% 빠졌을 거예요. 30%좀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보시면 되돌림을 하죠. 예.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되돌림을 하거든요. 되돌림을 하고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경기 사이클이 수축되면서 추세적으로 내려갔거든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게 내려오고 나서 이게 충분한 되돌림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일정 부분 계속 추세적으로만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되돌림한 거는 사실 하락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되돌림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이 하락 강도가 낮아요. 지금 충분히 이게 하락한 게, 이게 지금 30%가 넘지 않을까요? 한 16,000대에서 이게 한 1,700 정도, 600 정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요게 한, 지금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33% 정도 되는데, 이게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니 IT 버블 때, 이때 떨어진 요 강도 정도 됩니다. 요 강도 내려갔던 거. 그래서 일단은 되돌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지금과 같은 시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왜냐면 이때는 인플레이션에 폭발적인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패턴보다는 이쪽 부분에 대한 패턴에 좀 더 밀접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상황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요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시기보다는 요 뒷부분의 시기가 훨씬 더 비슷한 상황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 시기에도 보시면 이제 급격하게 계속 물가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경기 수축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경기 수축 발생할 때 보면 급단적으로 올라간,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물가가 한 6%대 있다가 이게 15%에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8, 9% 올라간 거죠. 지금이 그 패턴이에요. 한 0, 1%대 있다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 패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서 여기서 한번 세차게 맞으면서 경기 수축이 한번 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조정 국면이 한번 있다가 여기서 세차게 조정받죠. 근데 이 조정 강도는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 150대 있다가 여기 보시면 130도 안 깨졌죠. 그러니까 이건 하락률이 굉장히 낮아요. 한 10% 조금 넘는 거죠. 20%는 안 되고,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강도 정도가 지금 떨어지는 강도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160대 한 165 정도 될 것 같고, 여기가 한 12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강도 떨어지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볼만 한데,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 반등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반등해서 자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걸려 있겠죠. 예, 이게 CPI거든요. 빨간 게. 예. 이 설명을 안 드렸네. 이 파란 게 나스닥입니다. 이 CPI고. CPI가 정점을 치고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안정화되면서 여기서 얘가 저점을 치고 쭉 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CPI가 잡히질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이쪽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의 패턴이 일단은 일정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긴 한데 반등을 해야 될 시기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반등 이후에 이 두 번째 사이클처럼 두들겨 맞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주식시장이 한참 동안 헤매지 않을까, 더블 딥과 같은 비슷한 그런 유형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기지 대출이거든요. 이거는 그 PC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PC인데 이건 리얼은 아닙니다. 리얼은 장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조작을 하면 되는데 제가 그러면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노멀 그 명목 데이터로 그냥 올려놓은 건데 가계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에 약간씩 줄긴 하지만 계속 늘어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모기지 대출이 이게 30년 모기지 대출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가 특이한 게 잘 보시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제 1차 올쇼크 끝단에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더블 딥 있죠. 예. 여기입니다. 요 언저리. 얘는 내려와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아래로 내려갔는데 모기지로는 여기서 들렸다가 내려오는 것 같더니 세차게 쭉 올라갑니다. 모기지가 계속. 그러니까 이 시기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는데 모기지 대출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은 구매 비용이에요. 구매 비용. 구매 비용이라는 거는 선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싸면 안 사면 되는데 이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이게 강제비용입니다. 차입비용은. 이거 강제비용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내기 싫다고 해서 안 낼 수는 없어요. 무조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집을 매도를 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아랫방향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홈에코티론을 쓰다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홈에코티론을 맥스로 썼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격 하락분만큼 돈을 메꿔야 돼요. 마진콜을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으로 놓고 오면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놓고 오면 모기지 대출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약간 이제 경기 사이클이 그러니까 이제 정점으로 가서 물가 상승률이 정점으로 가서 좀 잡힌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이 차입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거 이외에 뭐 다른 하여튼 여러 가지 대출의 차입 비용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그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까지는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빠르면 뭐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시권에서 정점을 치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정점을 친 것 같거든요. 추세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런 부분만큼 홈에코티론을 쓰는 그 미국 가계의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이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정받고 나면 다음번에 조정은 지금 조정받는 것보다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는 있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구매 비용에 대한 압력 때문에 소비자의 지갑이 여는 게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는. 약간 쥐어짜는 쪽의 입장에서는 쓸 거만 쓰고 이제 다른 거는 아끼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닌데 다른 지표 앞에서 봤던 뭐 CFNAI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지표를 놓고 보면 아직은 경기 수축 국면이 아니고 고용, 잡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혹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추세 패턴을 보면 고용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괜찮게 유지되고 있어서 아직은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IMF 연준에서 말한 것처럼
경기 수축을 피해갈 수는 있는데 피해갈 수 있는 강도는 그러니까 길은 그렇게 넓지 않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근데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계속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블 딥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의 상황은 될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그렇게 해서 반등한다 하더라도 다음번 경기 사이클의 수축은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반등했다고 해서 경기 사이클이 또 후반부가 쭉 늘어나면서 긴 시간 동안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다시 말씀드린 차입 비용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좀 전에 거론하지 않았던 것 중에 NIM이 있습니다. NIM. 그러니까 그 미국 은행들이 대출에서 그러니까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사이에 예대마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예대마진이 이제 NIM이거든요. 근데 그 NIM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주면 소이익은 잘 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 태도가 유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가 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반복을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어떤 차입 비용에 대한 그 압력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내년도엔 100% 경기 수축 금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약간 안정 국면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경기 수축 국면이 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좀 살짝 짧은 걸 거쳤다가 그 후반부에 가면서 더 긴 경기 수축 국면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현금 보유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현금 보유 비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현금 보유 비중이 있으면 밑으로 더 밀려 내려갔을 때 그 현금 보유 비중으로 떠받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상황이 최악인 경우가 항상 경기 수축 국면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경기 수축이 발생할 때 이 떨어지는 강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강도가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해 보면, 나스닥이 사실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이때거든요. 이때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90년대 정도, 그러니까 최근 한 20년, 30년 정도를 놓고 보면 경기 수축 국면에 빠지는 일반적인 그 하락, S&P 500 지수로 보면 한 50% 정도가 맥스입니다. 사실 그 이상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맥스치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 보유 비중으로 바닥에서 들어가서 나중에 반등했을 때 회복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우리가 대충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한 50% 정도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경기 수축 국면이 갈 때 그거를 매집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회복됐을 때를 놓고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만 현금 보유 비중이 제로다라고 하면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 보유 비중이 제로인 상황에서 지금 밀려 내려가면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대상. 우리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테슬라, 제가 그래서 올려놨는데, 테슬라 보면 이게 지금 주당 한 $1200를 넘게, $1223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를 만약에 $1000 이상에서 샀다면 과연 이 테슬라가 다시 $1000 이상으로 회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여기 볼까요? 서울경제 메타나 넷플릭스의 구조태에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러셀 1000지수 가치주로 편입했는데, 이게 성장주에도 편입되어 있고 가치주에도 동시에 편입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페이팔, 줌비디오, 핀터레스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치주로 넘어가니까 성장주에서 손털음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과연 테슬라가 지금 현재 강력한 성장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퍼가 380, 제가 380, 500까지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80, 99배거든요. 그럼 이것도 높은 거냐, 아니 낮은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높은 배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과연 내가 산 영역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펍에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 다시 그 영역까지 못 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일단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현금 포지션이 극단적으로 적다라고 하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버티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현명하지만은 않아요. 현금 포지션이 제로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반등하지 않을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현금 포지션을 늘리는 게 낫고, 현금 포지션이 일정 부분 있는 분들은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떨어진 강도가 너무 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려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있어야 되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아직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뭐 예를 들면 6월 30일 날 PCE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개차 반응으로 나왔어요. 그게 2차 트리거로 작동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급격하게 수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아까 리테일 세일이라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트리거로 작동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일정 부분 되돌림을 하면 현금 포지션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황을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지만,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손실을 감안하고 전부 다 100% 현금화 해야 되는 시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드리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여기 1차 오일 쇼크, 1, 2차 오일 쇼크 때 잠깐 더블 디입을 만든 현상이 있죠. 예.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다시 추세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반등해서 여기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세가 약한 상태에서 경기 수축을 맞으면서 내려갈지, 이거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악의 경우에는 현금 포지션을 완전히 손실을 감안하고 다 털고 현금 포지션을 다 줄여서 나가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복잡한 상황이고 머리가 아픈 상황일수록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모니터링.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현금과 주식 비중, 그 다음에 담겨져 있는 주식 중에 과연 들고 가도 되는 것,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